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화학과 김민경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2강 주기율표와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은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비율에 대한 내용이 좀 있고요. 그리고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을 배우실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 원소의 특성에 대해서요, 금속하고 비금속 이렇게 나누어서 원소의 특성을 좀 배워보려고 하고요. 네 번째로 배우는 것이 팔전자 규칙이라고 나오는데, 옥텟 규칙, 뭐 옥텟 룰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사실 화학에서 화학자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알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그런 화학 결합들은 저 팔전자 규칙에 의해서 다 결정된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팔전자 규칙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비율을 가지고 먼저 볼 건데요.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을 보면 알고 계시는 대로 사람 몸의 약 뭐 60에서 70%는 물이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산소가 저렇게, 근데 물인데 수소도 있는데 왜 저렇게 산소의 비율이 높아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다면 산소가 수소보다 훨씬 무겁거든요. 그래서 저 이제 비율 퍼센트는 무게로 이제 나오는 비율들이기 때문에 산소가 65%, 탄소가 18%, 수소가 10%, 질소, 칼슘, 인 이런 순으로 되어 있고요. 산소 원소기 O, 탄소 C, 수소 H, 질소 N, 칼슘은 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Ca, 그리고 인, P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도 지각 사실 내핵 같은 경우랑 외핵 같은 경우는 주로 철로 많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 뭐 멘틀이나 이런 데 나오면 되게 단순한 성분들로 되어 있는데 표면 그 지각 같은 경우는 땅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을 보면 규소, 산소, SiO2라고 이야기하는 보통 우리가 석영으로 알고 있는 바다모래 이제 주성분이 되는 이산화규소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알루미늄과 철, 그리고 칼슘, 소듐, 얘는 나트륨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포타슘, 칼륨 이런 녀석들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알려진 원소 118개 중에서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소듐이라고 말씀드렸죠. 포타슘, 칼륨이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마그네슘이 지각의 약 99%를 차지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8종의 원소들이 지각, 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 칼슘하고 나트륨, 소듐, 뭐 포타슘, 마그네슘, 철, 알루미늄 이 녀석들은 다 금속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금속 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걸, 물론 산소하고 규소가 퍼센트는 제일 많은데 다양성으로 보면 금속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금속을 미네랄이란 이름으로 부르고, 이런 미네랄들이 있어야만 식물들이 자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 생태계가 서로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주기율표의 역사를 좀 보면요, 1864년 그 뉴렌즈라는 사람이 옥타브 규칙, 그래서 앞으로 배우는 팔전자 규칙, 옥텟 룰, 이것도 이제 처음에 시작이 옥타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먼저 질량 순서로 배열하면 8번째마다 원소들이 유사한 성질을 나타낸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칼슘 이후로는 이 말이 전혀 맞질 않거든요. 그래서 뭐야, 막 8개씩이라면 2줄 채우고 막 그다음부터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을 받지 못했고요. 1869년에 그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멘델레예프라는 이 사람이 한 가장 이제 중요한 업적은 뭐냐면, 그 당시까지 1869년까지 약 66개 정도 원소들만 알려져 있었는데 이 원소들을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줄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원자 질량 순서로 자기네가 이렇게 줄을 좀 세워봤더니, 그랬더니
특이한 성질을 가진 녀석들이 세로줄에 있더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미는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는 이 이후에 1900년까지 약 30개의 원소가 이제 더해졌잖아요. 근데 멘델레예프는 그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줄을 세운 그 과정에 쭉 가다가 중간 자리를 비워놓은 거예요. 여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원소는 앞으로 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소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예측을 했는데 그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아, 이렇게 순서를 나열하는 것이 의미가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앞에 뮬랜드랑 마찬가지로 멘델레예프도 원자 질량 순서로 만들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굉장히 많이 틀리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왈가왈부하면서 서로 간에 인정했다 말았다 이런 일들이 생겼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모즐리라는 사람이,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주기율표는 이 모즐리라는 사람이 이제 찾아낸 주기율표인데요. 이 주기율표를 가지고 보면 주기성은 앞에서 얘기한 원자 질량이 아니고 원자 번호,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라는 걸. 그래서 원자 번호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이 원자 번호는 지금 봤더니 원자 핵 속의 양성자 수이고 정말 중요한 건 그 원자가 중성인 기본적인 원자라면 양성자 수, 즉 플러스를 나타내는 양성자 수랑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전자 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 번호, 즉 원자핵 속의 양성자 수 그리고 전자수 이것들에 의해서 주기성이 결정이 난다라는 걸 이제 찾아내게 돼서 요즘에는 우리가 원자의 주기적 성질이 원자과 전자라는 이제 뒷부분에 다시 나올 거예요. 사실은 원자가 갖고 있는 전자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결합이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화학자들이 실제 알고 있는 내용은 팔전자 규칙 에 의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원소들이 자기가 안정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바깥 껍데기에 전자를 8개를 맞추려고 한다라는 그 규칙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성질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밝혀진 거고 그 주기적인 성질을 기본으로 원자들을 쭉 배열해 놓은 것이 주기율표 이렇게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기율표를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1번은 수소예요. 수소는 양성자가 1개 있는 거고요. 2번은 헬륨. 헬륨은 양성자 2개 있어요. 3번 리튬, 4번 베릴륨.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에 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녀석들. 1하고 2A, 그 다음에 3A부터 8A까지 나와 있는 주족이라는 녀석들은 왜 주족이냐면 말 그대로 메인 그룹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공부하게 될 화학의 거의 대부분 우리가 규칙이라고 배우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이 주족 원소들하고 관계가 있고요. 가운데 3족에서 12족이라고 이제 국제표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왜냐하면 국제표준은 1, 2해서 18까지를 쭉 족으로 나타내는 건데 미국 시스템에서는 이제 얘네를 A하고 B를 붙여서요. 그래서 전이금속 쪽, 그러니까 국제 표준에서 3족에서 12족까지라고 이야기하는 이 전이금속 쪽을 미국에서는 이제 3B부터 이제 2B까지 이렇게 B라는 이름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A그룹이 이제 주족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B그룹이 전이금속 쪽, 트랜지션 메탈이라 그래서 얘네들은 굉장히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화학에 대해서 뭔가 배운다, 화학에 대한 어떤 원리를 배운다 그러면 이 주족에 대한 내용, 팔전자 규칙을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들이 주족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이금속 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가운데 있는 녀석들은 어떤 성질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요. 얘네들은 원자 하나하나가 다 각각 다른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이금속 쪽 이쪽 부분은 무기화학이나 이렇게 금속화학에서 배우실 때 얘네들은 진짜 원소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성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원소 하나하나를 각각 다 이제 따로 공부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어떤 하나의 큰 흐름이 있는 그런 규칙에 맞춰서라기보다는 각각 원소 하나하나가 하는 화학적인 성질이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가로줄 있잖아요. 주기라고 이야기하는 이 가로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가 전자 껍질수예요.
1강에서 보어가 이야기하는 전자 껍질 모형 혹시 기억하세요? 가운데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들이 모여있는 원자 핵이 있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이렇게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껍질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전자 껍질 모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이 껍질에 전자가 존재를 하고 각 껍질마다 갖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가 달라서 각 원자들이 불꽃 반응할 때 나타내는 색깔들이 다를 수 있다. 혹은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전자 껍질을 주기라고 이야기해서 1주기, 즉 수소하고 헬륨은 첫 번째 껍데기밖에 못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2주기, 리튬부터 시작해서 네온까지 녀석들은 첫 번째 껍질에 두 번째 껍질까지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3주기, 나트륨부터 아르곤까지는 세 번째 껍질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이 세로줄을 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족이 그룹이란 이야기고요. 이때 이 족의 의미는 가족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수소를 제외한 리튬부터 그 밑에 있는 1족, 베릴륨부터 2족, 그 다음에 뭐 플로린, 불소부터 시작하는 이 7족, 각 족별로 화학적인 성질이 같은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세로 줄인 족이 더 중요하고 가로 줄인 주기는 전자 껍질 개수를 나타낸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긴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회색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계에 있는 그 많은 원소 중에 금속이 실제로 굉장히 많고요. 준금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정도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진 녀석들이 조금 있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현한 녀석들이 비금속이란 녀석들인데 실제로 비금속 원소는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죠. 수소도 비금속이에요. 그래서 수소는 쓰기는 1번이라서 제일 왼쪽에 쓰지만 하지만 리튬, 나트륨, 칼륨 같은 금속이랑 다른 비금속이다. 뒷부분에 가면 제가 이제 여러분께 꼭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20개의 원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원소를 나타낸 제가 이제 하는 그 주기율표에 보면 수소의 위치가 좀 바뀌어 있긴 할 거예요. 자, 원소의 분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주족 1족, 2족, 그다음에 13쪽부터 18쪽까지라고 나와 있는 건 우리나라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는 거의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스템으로 책을 많이 원서들은 거의 보통 미국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니까 1A, 2A, 3A부터 8A까지라고 표현되는 이 주족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 18쪽 또는 8A라고 이야기하는 이 녀석들은요. 헬륨은 뭐 첫 번째 껍데기고 첫 번째 껍데기는 뒷부분에서도 배우겠지만 껍질이 작아서 전자가 최대 2개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네온이나 아르곤이나 크립톤이나 제논이나 라돈 같은 나머지 녀석들은 제일 바깥 껍데기에 전자가 딱 8개가 채워지는 아이들이라서 18족 또는 8A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제일 바깥 껍데기에 전자가 8개 채워진다는 그 의미는 8전자 규칙을 만족시킨다. 즉 화학자들이 실제로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화학 결합에 대한 이론은요. 제일 바깥 껍데기, 모든 원자들은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 8개를 맞추기 위해서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왜인지는 모르지만 제일 바깥 껍데기에 전자가 8개가 딱 채워지면 안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라돈 이 녀석들은 안정한 제일 바깥 껍데기가 채워져 있는 녀석들이라서 비활성 기체, 노블가스라고 부르고요. 얘네들은 다 제일 바깥 껍데기 최외각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가 8개라 매우 안정하다. 다른 애들하고 반응할 생각이 없다. 그다음에 전이금속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있는 애들이 특이하다 그랬잖아요. 왜 특이한지 살짝 얘기를 해보면 나트륨 같은 경우는요. 1족이라는 게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가 하나 있다는 뜻이에요. 나트륨의 실제 전자 배치를 해보면 자, 나트륨, 소듐은 가운데가 11번이라 양성자가 11개 있고요. 첫 번째 껍질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껍데기가 작아서 2개밖에 못 들어가요. 두 번째 껍데기는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8개가 들어가고 세 번째 껍데기는 하나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네. 그러면 세 번째 껍데기 하나가 이렇게 제일 마지막 껍데기에 전자가 하나 있으니까 이 나트륨, 여러분이 나트륨이라면 이 전자 하나를 버려서 그럼 이 껍질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일 바깥, 이걸 버려버리면 고, 제일 바깥 껍데기가 얘가 제일 바깥 껍데기가 될 테니까, 그쵸? 얘를 버리면 이게 제일 바깥 껍데기가 될 테니까 이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가 지금 8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하나를 버리는 걸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바깥에서 전자 7개를 땡겨 오시겠어요? 이렇게. 뭐가 더 나을 것 같으세요? 이 하나 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싹 버리고 안정해지기 위해서 나트륨을 선택하는 방법은 이 전자 하나를 버리고 전자가 하나 부족하니까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이제 나트륨은 이런 식으로 안정해지기 위해서 전자를 하나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여기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다 전자 하나를 버리는 애들인데요. 여기 전이금속 쪽의 특이한 점은 크로뮴, 크로뮴, 니크롬선. 니크롬선은 여기 보시는 니켈하고 이 크로뮴이 결합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합금의 선이 니크롬선이거든요. 이 크롬 같은 경우만 해도 플러스 1도 되고요. 플러스 2도 되고요. 플러스 3도 되고 플러스 4도 되고 플러스 5도 되고 플러스 6도 돼. 그러니까 얘는 전자를 하나도 잃고 2개도 잃고 3개도 잃고 되게 다양하게 잃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쪽에 있는 껍데기 전자까지 얘네는 갖다 막 버릴 수 있는 특이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이금속들은 다양한 개수의 전자를 버릴 수 있어서 우리가 화학적으로 뭔가 규칙, 법칙 이런 거 배울 때는 이제 예외가 된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란타넘, 악티늄 이런 계열의 이제 원소들이 있다. 이런 애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화학을 지금 몇 년을 공부하는데 절대 본 적 없는 원소들이거든요. 네. 자, 주기율표, 이 주기율표는 이제 뭐가 다르냐면요. 상태가 표시된 거예요. 이게 25도를 보통 우리가 상온이라고 부르는데 상온에서 상태를 봤을 때 거의 대부분 금속이거든요. 이렇게 금속. 여기서 이게 액체, 기체. 이게 빨간 여기서 이렇게 나왔을 때 금속, 비금속, 란타늄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에 보시면 상온에서 액체인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상온에서 액체인 애들은 누구랑? 수은하고 브로민 얘네밖에 없어요. 상온에서 액체인 애들은 얘네밖에 없고 이제 나머지 녀석들은 상온에서 나머지 녀석들이 다 까만색으로 표시한 녀석들은 다 고체가 되는 거고요. 네. 이건 책에 있는 앤데도 이렇게 틀리게 돼 있네요. 네, 이렇게 까만색 글씨로 된 애들은 다 고체를 이야기하고 빨간색은 기체 이렇게 되고 여기 노란색 저기 파란색으로만 된 애들만 액체가 되는 거고요. 이 상온에서 상태고요. 바깥의 껍질 이 색깔이 이제 노란색으로 된 녀석들이 주로 비금속이 되는 거고 아까 얘기하는 그 이제 중금속들도 여기서는 이제 비금속으로 금속 비금속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일단 빨간색 원소 기호가 빨간색으로 써진 녀석들은 다 기체. 그 다음에 액체는 실제로 비금속 중에 브로민 하나, 그 다음에 금속 중에는 수은 하나 이것만 액체고 나머지는 다 상온에서 고체인 경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주기율표를 조금 다르게 볼 거라고. 이게 꼭 외워야 되는 주족 원소 중에 리튬하고 나트륨하고 칼륨은 말씀드린 대로 1족, 즉 제일 바깥 껍데기에 전자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 제일 바깥 껍데기는 왜인지는 모르지만 전자 8개를 맞춰야만 애들이 안정해지더라. 그래서 얘는 8개를 맞추고 싶은데 전자가 하나 있으니까 7개를 끌어오는 것보단 이 하나를 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주로 전자 하나 버려서 전자가 하나 부족하다. 그래서 주로 플러스 1이 되는 녀석들이다. 베릴륨이나 마그네슘이나 칼슘 같은 경우는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가 2개 있으니까 전자 6개를 땡겨와서 8개를 맞출까? 아니 그냥 2개 버리는 게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2개를 버리는 걸 주로 하는 녀석들이다. 이거죠. 불소라고도 부르는 플로린과 염소랑 브로민, 그 다음에 아이오딘 이런 녀석들은 제일 바깥 껍데기에 전자가 7개 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7개를 버리실래요? 하나를 땡겨와서 8개를 맞추실래요? 뭐가 나을 것 같으세요? 네, 이런 경우도 하나 땡겨와서 8개 맞추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똑같은 이유로 산소랑 황은 마이너스 2가 돼요. 문제는 얘네들이라는 거죠. 14족이라고 부르는. 탄소나 규소는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가 4개거든요. 그러니 8개를 맞추는 게 안정하다 했는데 4개밖에 없어요, 전자가. 4개니까 4개를 버리는 것도 반을 버리는 거고 4개를 갖고 오는 것도 반을 갖고 오는 거고. 그래서 얘는 전자를 버리거나 갖고 오지 않고 다른 애들하고 서로 공동 소유를 해서 결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유, 결합, 공동 소유한 결합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소를 떡하니 여기다가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 수소는요. 가운데 양성자 딱 하나 있죠? 바깥에 전자도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혹시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게 수소인데 첫 번째 껍데기는 최대 전자가 2개밖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탄소나 규소나 이 밑에 있는 저마듐이나 이런 녀석들은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가 4개잖아요. 그러니까 8개가 돼 안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4개밖에 없으니까 반만 들어있는 거라서 딴 애들 전자를 내주거나 받아오진 않는다 그랬어요. 공동 소유를 하지. 그러면 수소도 첫 번째 껍데기만 있는데 이 첫 번째 kop데기 전자는 최대 하나밖에 못, 지금 수소는 전자 하나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껍데기는 최대 전자가 아까 몇 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2개 들어갈 수 있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수소 입장은 전자 하나 있지만 반 채워진 거잖아요. 껍데기 입장으로 봤을 때. 그래서 수소나 탄소나 규소나 다 전자 껍질이 반 채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소나 탄소, 규소 같은 애들은 전자를 하나 내놓고 4개씩이니까 주로 그 전자를 가지고 버리거나 가져오는 그런 일을 하기보다는 남들하고 공동 소유하는 결합을 잘 하기 때문에 전자를 잘 버리면 금속이라고 부르고요. 네. 전자를 잘 버리면 금속. 금속이 하는 일이 전자를 잘 버리는 거거든요. 전자를 잘 못 버리면 비금속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수소도 전자가 하나 있지만 잘 버리는 계열이 아니고 왜냐하면 껍질 입장으로 보면 반 채워져 있는 거라서 그래서 수소도 비금속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같은 맥락으로 금소는 얘는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 3개가 있는데 얘는 왜 안 버려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왜인지 몰라요. 그냥 얘도 안 버리고 주로 딴 애들하고 공동 소유를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얘는 좀 특이한 원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말씀드린 대로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 개수를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껍질은 최대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은 최대 전자 8개, 세 번째 껍질에는 최대 전자가 1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제일 마지막 껍질에는 최대 전자가 8개 들어가요. 이거 발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세 번째 껍데기에 전자가 18개 들어가는데 왜 제일 바깥 껍데기는 최대 전자가 8개냐? 전자가 어떻게 들어갔냐면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 전자가 8개가 들어가고 세 번째 껍질 여기 전자가 원래는 18개가 최대 들어갈 수 있는데 8개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9개가 더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8개 딱 채워지면 이 안정함이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는 네 번째 껍질에 전자가 먼저 2개가 채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10개가 더 채워져요. 얘 먼저 채워지고 나서. 그래서 얘가 요 중간에 들어가는 위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18개가 채워질 때 8개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껍질을 먼저 전자 2개를 넣고 나머지 10개를 채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10개가 채워져서 18개가 될 때는 제일 마지막 껍데기는 네 번째 껍질인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마지막 껍질, 전자 껍질은 최대 전자가 8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8전자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배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비탈이라는 건 현대의 그 원자 모형이에요. 아까 얘기한 보어가 얘기한 첫 번째 껍데기에 전자가 몇 개, 두 번째 껍데기에 전자가 몇 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이제 과학이 더 발전을 하고 물리가 더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전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막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애들이 딱 그 위치에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그 전자들이 이 정도 공간에 존재를 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전자가 존재하는, 근데 전자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그 궤도에서 돌고 있으니까 전자가 도는 그 공간의 모양,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오비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오비탈의 모양 이 곧 전자가 어떻게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즉 전자가 발견될, 오비탈을 멋있게 표현하면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나타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전자가 이제 원자 주변에, 원자 속에 전자가 어떤 공간, 나타낼 확률, 전자가 발견될 확률, 이 확률이 약 95% 정도 되는 그 공간을 나타낸 걸 오비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오비탈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첫 번째 껍질은 아까 사이즈가 작아서 전자가 최대 2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껍데기에 전자들이 들어가는 공간 을 봤더니 이건 이제 함수로 다 계산해낸 거예요. 이렇게 구형의 전자가 2개 들어갈 수 있더라.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을 표현할 때 n = 1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구형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을 s 오비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껍데기에는 s 오비탈, 그리고 이 오비탈 하나에는 s 오비탈 하나에는 최대 전자가 2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껍질, N은 2라고 부르는 두 번째 껍질에는 실제로 전자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가지고 파동함수 이런 걸 가지고 전자를 다 계산도 해보고 전자가 돌아다니는 영역을 실제로 측정도 해보면 두 번째 껍데기는 좀 더 큰 S, 이렇게 구형의 S 오비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아령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아령처럼 생긴 애가 X축, Y축, Z축에 이렇게 3개에 걸쳐서 3개의 아령이 있더라. X축에 있는 이 아령에도 전자가 최대 2개, Y축, Z축에 있는 아령에도 전자가 2개, Y축에 있는 아령에도 전자가 2개. 그래서 두 번째 껍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S가 하나 있다 그랬죠? 여기 전자가 최대 2개, 그 다음에 이렇게 아령처럼 생긴 걸 P라고 써요. P라는 오비탈, P 오비탈, 전자가 존재하는 아령처럼 생긴 모양을 P 오비탈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여기 P 오비탈이 지금 X축, Y축, Z축, 축이 3개니까 2개씩 3개, 그래서 최대 6개. 그래서 전자가 여기는 2개, 여기는 여기에 2개, 여기 6개니까 전자가 8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세 번째 껍데기도 이렇게 S, 더 큰 사이즈의 S가 하나 있고요. 그러면 세 번째 껍데기도 이 P. 근데 아까 이 P와는 다르게 세 번째 껍데기의 P는 사이즈가 더 커지죠. 이렇게. 네. 이렇게 껍질이 커졌으니까 사이즈가 커지는 이렇게. 그래서 세 번째 껍데기에도 뭐가 있냐면 P. 이렇게 있고, 세 번째 껍질부터는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네. 얘가 네잎 클로바처럼 잎사귀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보통 이야기할 때 네잎 클로바가 이렇게 네잎 클로바처럼 생긴 애가 4개, 그리고 아령에 도나스 하나 있는 애가 아령 도나스가 1개. 그래서 세 번째 껍데기에는 이렇게 생긴 녀석들을 다 D라고 불러요. D 오비탈. 세 번째 껍데기에는 D 오비탈.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생긴 게 지금 총 5개잖아요. 요거 오비탈 하나당 전자가 2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얘는 전자가
최대 18개. 왜냐면 2개, 8개, 10개 이렇게 된다 이거죠. 네 번째 껍데기에는 S도 있고 P도 있고 D도 있고 F라는 녀석도 있거든요. 별로 알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얘네까지는 별로 우리가 배울 필요 없고요. 이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는 첫 번째 껍데기 S에 먼저 채워져요. 두 번째 껍데기에도 S에 먼저 채워지고 두 번째 껍데기 P에 채워지고요. 세 번째 껍데기에도 S에 채워지고 세 번째 껍데기에 P에 채워지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껍데기에 D에 들어가기 전에 네 번째 S에 먼저 채워지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D에 채워지고 그리고 네 번째 P에 채워지는 이 과정 때문에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는 8개. 왜냐하면 세 번째 껍데기 S와 P가 되면 D에 들어갈 때 이미 네 번째 껍데기가 제일 바깥 껍데기가 되기 때문이다.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에 대해서는 외우셔야 돼요. 네, 여기 정도까지는. 그럼 이제 원소들을 크게 아까 금속하고 비금속으로 나눴잖아요. 금속은 주기율표의 왼편에 위치하고요. 여기 본 대로 주기율표의 대략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만 액체고 나머지는 고체예요. 은빛 광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금속은 안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자들이 빛들을 많이 산란시키거나 이제 할 수 있어서 은빛 광택이 나고요. 부서지지 않는 이유도 이 자유전자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금속은 이렇게 만약에 철이다. 그러면 이 쇠는 제일 바깥 껍데기에 있는 전자 중에 보통 2개를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전자 하나, 전자 2개를 이렇게 내놔요. 그럼 얘는 E 플러스가 되는 거죠. 전자 2개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전자 2개는 여기 바깥을 막 돌아다니고요. 다 Fe 플러스. 그럼 얘도 또 전자 2개 내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금속들은 이렇게 실제로 보면 전자를 내놓고 금속에 이렇게 전자를 잃고 플러스가 된 걸 양이온이라 그러는데 이런 이온이 있고 전자가 그냥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아요, 잘.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납작하게 하면 얘네들이 층이 옆으로 쫙 벌어지면서 전자는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서로서로 이렇게 결합이 잘 끊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금속은 가공하기 쉽다라는 게 땅땅 치면 그냥 납작해졌다가 길게 실로 뽑아도 걔네들이 뽑힌다 이거죠. 자유전자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걔네들을 묶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긴 선으로 뽑거나 얇게 펼 수 있는 특징이 있고 이 자유전자 때문에 열하고 전기가 잘 통하니까 좋은 전도체이다 이렇게 되죠. 분자라는 건 딱딱 아까 물처럼 수소하고 산소가 이렇게 딱 결합해서 똑똑 떨어지는 그런 단위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얘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자유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금속 양이온들을 철 덩어리가 되게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3차원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금속은 그냥 표현할 때 실험식으로 표기한다는 게 철, 그럼 쇳덩어리, Fe 이렇게 앞에서 1강에서 배우셨죠? 원소 이 자체로만 표현해주면 그냥 쇳덩어리구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철의 실험식은 Fe로 원소 기호랑 동일하다. 근데 비금속은 좀 달라요. 수소랑 이쪽에 있는 애들이 다 비금속인데 얘네는 딱 17종밖에 없기도 하고요. 11개는 기체, 브로민 하나만 액체, 5개는 이제 고체인데 은빛 광택 없고 진한 색깔, 브로민 색깔 되게 빨갛잖아요. 근데 그건 탄소는 뭐 완전히 까만색이고요. 부서지기도 쉬워요. 왜냐면 얘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전자 이런 게 없어서 부서지기도 쉽고 그래서 잘 가공하기도 어렵고 열하고 전기를 잘 전도하지도 않죠. 동소체로 존재하는 탄소는 그러니까 탄소는 흑연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뭐 숯도 있고 막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탄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소 기호 C로 쓰는데 얘가 흑연이냐 다이아몬드냐 숯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물리적 성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탄소는 C 이렇게 해놓고 걔가 흑연이냐 다이아몬드냐 옆에 꼭 써줘야 돼요.
근데 이제 얘처럼 이는 4개가 붙어서 하나의 분자, 산소는 2개가 붙어서 하나의 분자, 이렇게 원자 여러 개가 붙어서 하나의 새로운 입자, 분자로 존재하는 경우는 보통 공기 중에 수소가 몇 퍼센트, 그때 수소는 H2예요. 공기 중에 질소가 78%, 그렇게 얘기할 때 질소도 N2지 그냥 N 자체로는 공기 중에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불안정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는데 입자가 2개, 뭐 3개, 4개가 묶어진 하나의 입자로 존재할 때는 그 녀석들을 분자라고 부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준금속이라는 건 금속과 비금속 사이 경계선 부근에 있는 9가지 원소 중에 7개, 이렇게 가운데서 붕소, 규소, 이렇게 아스탄틴까지 있는 녀석들인데요. 실온에서 고체이긴 한데 부서지기가 좀 쉬운 편이고요. 가공이 어렵고 열하고 전기를 잘 전도하지 않는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완전히 전도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전도 안 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는 저 중금속들을 저거 어디다 갖다 써 막 이랬었거든요. 왜냐면 어떨 땐 전기가 통하고 어떨 땐 안 통하니까. 근데 이거를 좀 상황을 바꿔보면요. 어떨 땐 통하고 어떨 땐 안 통한다? 내가 어떨 때 통하는지 조건만 알면 그 조건만 맞춰주면 무조건 통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즉 사람이 이제 조절을 하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중금속들이 옛날엔 저걸 어디다 써 했었는데 최근에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조건을 변화시켜서 전기를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재료들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중금속도 이렇게 덩어리져서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소 기호를 써서 나타내는 경우가 주로 대부분이에요. 네. 팔전자 규칙이라는 건 화학에서 대부분의 이제 화학자들이 이 팔전자 규칙을 가지고 원자들 사이 결합을 설명하거든요. 주쪽 원소의 최외곽, 즉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가 주기성, 즉 화학에서 비슷한 성질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는 아까 원래 이 자리가 아니고 수소는 여기에 써놓는 게 더 맞다라고 말씀드렸죠. 제일 바깥 껍데기 어차피 전자가 하나인데 수소는 최대 전자가 2개 들어갈 수 있어서 반 채워진 거라 그랬어요.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칼륨이냐 루비듐이냐 이런 녀석들은 다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가 하나니까 그 하나 그냥 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주로 플러스 1로 존재하는 거고요. 산소나 황이나 셀레늄이나 텔레늄 같은 경우도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가 6개니까 2개씩만 갖고 오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주로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들이 실제로 이 원소가 어떻게 화학 결합을 하는지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즉 제일 바깥 껍데기가 이 원소들이 똑같은 거의 비슷한 화학적인 결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주기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제 단어들 중에 원자가 전자랑 최외각 전자가 어떤 경우에는 혼용되고 어떤 경우에는 좀 그렇지 않고 되게 막 헷갈릴 거예요. 이런 경우를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최외각 전자는 말 그대로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 개수예요. 그래서 네온의 최외각 전자는 8개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원자가 전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원자가 전자는 실제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이걸 우리가 원자가 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네온 같은 경우는 원자가 전자가 0개죠. 왜냐하면 최외곽의 전자 8개니까 딴 애들하고 더 이상 결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온은 원자가 전자는 0개, 최외곽 전자는 8개. 그래서 원자가 전자랑 최외곽 전자는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시면 돼요. 자, 팔전자 규칙. 화학 반응은 결국 팔전자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죠. 관찰이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 같은 비활성 기체는 안정하다. 반응 안 한다. 근데 왜 그럴까? 왜 반응성이 없을까? 전자 구조 때문이 아닐까? 전자 구조가 어떤데?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 8개를 갖추고 있는데. 아,
결국 다른 원소들은 비활성 기체처럼 돼서 안정해지기 위해서 전자 구조를 비활성 기체처럼, 즉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 8개를 맞춰서 안정해지려는 경향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런 8전자 규칙을 만족시키는 방법은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선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 원소의 주기적 성질 중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유효 핵전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핵전하는 안에 있는 양성자 수잖아요. 근데 유효하다라는 것을 Z 이펙트라고 많이 쓰는데요. 원자 내의 전자들을 실제로 끌어당기는 원자핵의 알짜, 양전하 크기라고 이야기했잖아. 이건 왜 그러냐면 핵의 전하량이 아무리 커도 안에 있는 이 전자들이 바깥에 있는 전자들하고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핵이 바깥 전자를 당기고 싶어도 안에 있는 전자들이 계속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우리는 가리움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리튬은요, 안에가 플러스 3이에요. 첫 번째 껍데기 전자가 2개 있고 두 번째 껍데기 전자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안에가 플러스 11이에요. 첫 번째 껍데기 2개가 있고 두 번째 껍데기 8개가 있고 세 번째 껍데기에 하나가 더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세요. 이 제일 바깥 껍데기의 전자를 땡기는 게 플러스 3으로 다 땡길 것이냐? 아니요. 플러스 3 중에서 실제 얘가 이 마이너스 2가 얘를 한번 둘러싸고 있잖아요. 이렇게 마치 커튼처럼. 그래서 쉴딩 이펙트 또는 스크리닝 이펙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커튼처럼 가리고 있으니까 플러스 3 얘를 다 땡기는 게 아니고 여기 마이너스가 2개 있어서 마이너스 2가 얘를 막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땡기는 건 플러스 1밖에 못 땡긴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플러스 11이 이걸 다 땡기는 게 아니고 전자 2개, 전자 8개, 총 마이너스 12 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땡기는 데는 플러스 1밖에 못 땡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땡기는 건 플러스 1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알짜 양전하 크기를 유효 핵전하라고 부르고요. Z 이펙트는 실제 양전하에서 전자 때문에 가려지는 값들을 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튬하고 나트륨하고 얘네들은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밑으로 갈수록 리튬보다 나트륨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얘네는 전자 껍질이 2개밖에 없어서 얘는 전자 껍질이 3개라서 껍질이 4개라서 커진다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껍질 크기가 너무 많이 커져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안에서 양성자가 당겨주는 그 힘을 약하게 하는 가리움 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원자에도 이제 반지름 크기를 이제 측정할 텐데요. 금속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개의 동일한 금속 원자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철 얘기한 것처럼 걔네는 이렇게 전 자유전자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같이 Fe, E 플러스 이렇게 전자를 내놓은 상태로 되어 있고 양이온이라고 불러요. 자유전자들이 나와서 얘네들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금속의 이 사이즈, 즉 반지름을 결정할 때는 핵하고 핵 사이의 거리 측정해서 반으로 나눠서 그래서 금속이나 비활성 기체는 다른 애랑 뭔가 이렇게 전자를 공동 소유하는 공유 결합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핵간 거리를 반으로 자르는 거고요. 공유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동일한 두 원자가 분자를 형성했을 때 예를 들어 N2 질소 원자 2개가 결합해서 질소 분자가 될 때처럼 이럴 때는 원자 핵 사이의 거리를 반으로 나누어서 그걸 원자 반지름으로 사용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실제 반지름보다는 작지 않나요? 네, 전자들을 이렇게 공동 소유하다 보니까 살짝 겹치거든요. 실제 반지름보다는 작지만 이 녀석들은 실제로 전자를 이런 식으로밖에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가 사실은 존재할 수 있는 어떤
확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오차는 그냥 이렇게 계산, 우리가 이렇게 측정해서 비금속들은 공유 반지름으로 원자 반지름을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원자 반지름의 주기적인 변화라 그래서요. 같은 가로줄, 즉 같은 주기에서는 보시면 전자 껍질, 리튬부터 시작해서 플로린까지는 전자 껍질은 두 개로 동일하거든요. 껍질은 두 개로 모두 동일한데 리튬은 안에서 플러스 3, 얘는 플러스 4, 플러스 5, 그 다음에 플러스 6, 플러스 7, 플러스 8, 플러스 9. 안에서 당기는 힘이 점점 세지니까 그래서 점점 크기가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안에서 당기는 플러스가 세지니까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감소하고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 이것처럼 리튬은 전자껍질 2개, 나트륨은 전자껍질이 3개, 칼륨은 전자껍질이 4개 이렇게 껍질의 개수가 많아지는 세로줄 같은 족에서는 껍질 개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원자 반지름이 점점 커진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의 주기적인 성질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같은 족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이유는 같은 족이 아니죠.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이유는 껍질 수는 똑같은데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이고 같은 세로줄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같은 족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사이즈가 커지는 이유는 전자 껍질 수가 커지기 때문이다. 자, 주기율표만을 사용해서 인하고 황하고 산소의 원자 반지름을 증가하는 순서대로 나타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주기율표 외우셔야 돼요. 1번에서 20번까지는. 수소, 헬륨, 리튬 외우셔야 돼요. 그럼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마다 가르치시는 방식들이 다 다른 것 같던데 저 지금 속으로 저도 외우면서 이거 쓰면서 외우면서 그거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배웠던 수헬, 리베, 분탄 이러고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자 얘네들의 위치를 보시면 인, 황, 산소 같은 세로줄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이즈가 작아진다 그랬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갈수록 사이즈가 커지니까 위로 갈수록 작아지겠죠. 그래서 얘가 제일 작고 얘고 이렇게. 그래서 주기율표에 얘네들의 위치를 따라서 산소가 제일 작고 황이고 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원소의 주기적 성질까지 해서 이각 주기율표랑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